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행사는 한국무역협회와 디지털 조선일보 월드클래스 컨설팅이 공동 주관하는 중국 진출 기업인을 위한 경영 전략 강연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궁리를 하지 않습니까? 궁리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 사고가 아니라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결해 가는 그 프로세스를 우린 궁리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저희 회사는 이런 궁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소 중견 기업이 월드 클래스가 되기 위한 궁리, 그런 궁리를 하는 회사. 그래서 이름도 월드 클래스입니다. 네. 월드 클래스와 오늘 행사 공동 주관자인 한국무역협회 김국수 국제사업본부장님이 인사 말씀 있으시겠는데요. 본부장님은 루지아나 주립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다 하셨고요. 87년도부터 무역협회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의 산 증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 김국수입니다. 중국은 최근 고도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의 과잉 생산과 함께 국영기업과 지방정부 부채의 누적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여전히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고 성장하는 국가이며 미국과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라는 점에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동의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기업과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스타트업 기업인 소위 유니콘 기업만 해도 전 세계 183개의 기업 중에서 중국 기업이 43개가 될 정도입니다. 중국의 공유 경제 규모는 2016년 현재 약 5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하고 이용자는 약 6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리커창 총리가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승인하는 등 중국 정부도 공유 경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논의될 중국의 공유 경제 트렌드, 홍콩 경유 중국 진출 방안, 그리고 화해의 마케팅 전략은 중국 진출을 희망하시는 우리 기업인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경영 클래스가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로만 중국 크다 했지만 정말 그 유니콘 기업의 성장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입을 벌리고 크다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업인 여러분들 전략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예전에 했던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에 얽혀 있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정말 어려워졌다는 거죠. 이런 말을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냈습니다. 나무배는 6시간 중에 그 4시간을 도끼날 가는 곳에 쓰겠다.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저마다 처해 있는 갈증 상황은 다 다른데 새로운 인사이트를 열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강사를 모시겠습니다. 너무 이게 커리어가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사들이 다 그러신데요. 중화권 미디어 전문회사인 플랜덤의 그 대표로 계시는 조상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랫텀의 조상래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지금 최근 중국이 변화하고 있는 특히 공유 경제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모바일 결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현상적인 지금 카더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좀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QR 코드를 가지고 중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QR 코드 우리나라에서는 한때는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명함에 QR 코드를 박아 넣어서 쓰신 적이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없는 QR 코드가 중국에서는 아주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QR 코드가 많이 활성화됐던 이유는 QR 코드로 쉽게 친구 추가를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카톡에 이 메시지가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 친구를 추가하고 내가 수락을 해야만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다 보니 QR 코드를 상당히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QR 코드를 뭐 이제 시장에서도 쓸 수가 있고, 뭐 이런 이제 노점상에서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수수료 0%를 공약을 걸고 아마 한국을 진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진출하면 그들이 뭘 가져가느냐? 아마 신용카드 회사가 가지고 가는 각종 결제단의 정보, 그다음에 데이터들을 잘 수집을 해서 그 패턴을 아마 나중에 빅데이터 형태로 해서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이제 택시라든지 영화라든지 여행 관련된 이제 비행기표 예약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별도의 앱에서 다 다운을 받아서 우리가 서비스를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중국의 위챗과 알리페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실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아주 특이한 점인데, 지금 이게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면 그만큼 많은 회사에다가 직접적인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투자를 하거나 M&A를 통해서 그들의 진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요즘은 신삼국지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위초고, 예전에 삼국지 전쟁에서 위초고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늦다 혹은 뭐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IT 분야만큼은 중국이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여러 가지의 지금 기술에 대한 혁신들이 생각을 했던 걸 바로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그들의 변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정도로 뭐 결제를 하고 친구한테 주거나 뭔가를 더치페이라든지 혹은 택시를 탔을 때도 잔돈 내주기가 괜찮으면은 QR 코드로 그냥 바로 결제를 한다든지, 이게 지금 생활화로 이미 다 보편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은 바야흐로 정말 공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택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택시가 아니라 뭐 방송을 하긴 하지만 소위 중국에서는 나랏이라고 하는 불법 헤이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전에 빨간불을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지금은 다 이 띠디 안에 들어가서 합법화가 되어 있는 정식적인 서비스가 되죠. 우버 같은 서비스라고 쉽게 보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띠디 출신 안에는 공유 차량 서비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이제 모바이크와 오포라는 서비스가 지금 대표적인데요. 지난주에도 오포가 8천억 가까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이크도 투자를 엄청 받았죠. 오포와 다른 서비스와 다르게 모바이크는 직접 자전거를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폭스콘의 전략적 투자를 받으면서 조금 더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재밌는 양상이 있는데, 예전에 이 띠디 출신 같은 경우에도 알리바바가 콰이디다처라는 회사를 투자를 했었고, 그다음에 띠디다처라고 해서 그때는 텐센트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버 차이나가 뒤늦게 들어올 때는 바이두가 투자를 했었는데, 뭐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삼국지 전쟁이 일어난 거죠. 재밌는 건 이 자전거 시장이 예전에는 보통 미국에서 트렌드가 들어와서 전 세계로 나가고 중국으로도 들어왔지만, 지금 이 중국의 이 모바이크와 모바이크 같은, 그다음에 오포라든 서비스가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영국의 맨체스터라든지 이런 서비스로 지금 전 세계로 좀 뭐 160개국으로 앞으로 연말까지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국내에도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두 회사가 들어온 건 아니고 싱가포르에 있는 오바이크라는 회사가 지금 들어와서 똑같은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시장이 중국에서는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고, 작년 제가 심천의 션정 같은 경우에도 작년 제가 10월까지는 못 보다가 10월 마지막 주 되니까 쫙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뭐 일선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면서 지금은 아주 보편화가 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도 있겠지만 특히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이제 중국의 이제 물론 공산주의로 지금 이제 나라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근간에는 공유라는 이 사회주의의 근간이 많이 배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공유에 대한 부분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체감적으로 좀 더 와닿지 않았느냐.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공공재라든지 공용 물품을 좀 험하게 쓰거나 반납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중국도 물론 그런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QR 코드를 손상을 시켜요. 손상을 시켜서 내 것처럼 타고 다니는 경우도 물론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단편적인 이제 부정적인 이슈도 많이 생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유 서비스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질마 신용이라는 질마 크레딧,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알리페이에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고 충전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대금 납부하고 휴대폰 번호 납부하고 등등, 그다음에 알리바바에 있는 티몰이라든지 타오바오라든지 이런 쇼핑몰에서도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신용도 등급이 점수가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고, 그다음에 내 주변의 지인들,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의 주변의 친구, 내 친구가 예를 들어서 1등급 친구다. 그다음에 내 주변에 한 친구가 한 500명의 친구가 이 알리페이와 친구가 연결되어 있는데 한 300명이 다 1등급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 지수가 낮더라도 주변의 지인들에 대한 소셜의 지수로 해서 가치 등급도 올라가는 그런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 질마 신용이라는 부분이 바로 가장 중요한 지금 모바일 결제에서 계속 모이고 있는 데이터들이 여기에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쌓이고 있는데 알리바바가 투자해 놓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쪽으로 지금 같이 몰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진,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는데 100 위안을 필요하지만 질마 신용 평가 그 지수가 600점 이상이면 보증금이 면제가 되고 1시간은 무료, 시간당 1위안, 하루 종일 뭐 10위안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에 대한 각종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공유 서비스를 쓰는데 보증금, 그다음에 호텔 예약할 때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용평가 점수가 어느 정도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 면제를 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위챗페이가 작년 3분기까지는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지만 지금 알리페이가 이런 질마 크레딧이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시 알리페이로 결제를 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최근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니콘 이제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회사들을 지금 모아서 저희가 정리한 자료인데, 여기에 교집합은 띠디 추싱입니다. 띠디 추싱이 교집합이 되어 있고, 요즘 보면은 예전에 위초고 시대에 보면은 이 중요 거점 지역을 보면 서로가 계속 위가 됐다가 촉이 됐다가 이렇게 땅을 빼앗고 했던 것처럼 이 지역을 빼앗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여기를 보면 이제 맛집 평가부터 해서 이런 이제 배달 앱 같은 경우는 때로는 주주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띠디 추싱, 우버 이런 식으로 합병되고, 뭐 이제 동영상 쪽에서 서로가 합병을 하고 서로가 이제 군영을 좀 끓이고 있는데, 언론모나 메이투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사실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주주, 일대주주가 바뀌는 뭐 그런 현상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각종 이런 투자들의 모든 것들이 생태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도 있고, 혹은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도 많이 생기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한 회사가 국내를 보통 카카오가 먹겠다, 네이버가 먹겠다고 하면은 시장이 작기 때문에 하나 그냥 서울 수도권에서 그냥 어느 정도 재패를 하면 전국 재패가 가능하지만, 중국 워낙 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화동 지역, 화서 지역, 뭐 화북, 화동, 화남 이 지역을 다 섭렵을 하기 위해서는 큰 금액에 제대로 된 금액으로 이 회사들을 인수합병을 하지 않으면
중국 내에서 1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 가격에 두면서 투자를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투자를 한 회사들 그다음에 엑시트를 하게 되는 또 대표들도 생길 텐데 이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빨리 혁신을 하고 그다음에 또 회수를 하고 또 다시 연쇄 창업을 하게 되고 경험이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좀 빠른 중국의 지금 상황을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좀 늦게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위챗으로 QR 코드를 찍어서 저를 추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거나 혹은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연은 홍콩 경유 중국 진출의 장점. 유니월드 회계법인 상무님 이병구 공인회계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모실까요? 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차이나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저기 차이나 시그널 해가지고요. 한국 기업이 중국을 진출할 때 홍콩을 경유해서 진출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 기업만 중국 진출할 때 홍콩을 경유를 많이 있잖아요. 하는데 실제로 중국 기업체들도 제3국에 진출할 때 마찬가지로 또 이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식의 홍콩이 어떤 장점이냐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런 측면이랑요. 홍콩의 회계와 세무, 법인 설립 안내, 그다음에 구조 문제, 그다음에 한국 기업체들이 홍콩을 진출하는 그러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그렇게 내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는 보면은 영국에 만든 금융 시스템, 그다음에 일본과 대만의 그러한 자본력을 이용해 가지고요. 섬유라든지 의류, 봉제 이런 산업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돼가지고는 한국 기업체들도 이때 뭐 한중수교 이후에 진출했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발달했고 한국 기업체들이 이때 홍콩에 엄청 나갔습니다. 98년도부터 2004년도 사이 그때 뭐 한국 주지원만 한 10,000명 있을 정도씩이었으니까 그랬고요. IMF 지나면서 좀 이게 없어졌고요. 그러면서 다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식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산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보면 이렇게 6대 신성장 동력 분야라고 해서요. 문화, 의료, 교육, 혁신, 환경, 시험 및 인증 사업이죠. 그다음에 4대 전략 서비스라 해서 무역, 물류, 금융, 관광. 전부 다 한국 기업체들이 중국을 진출할 때 최근 들어서는 이 업종들입니다. 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의 투자 환경이 있는 곳이 홍콩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홍콩을 갖다가 테스트 마켓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에서 먹고 살기는 이게 한국 수요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외 진출을 또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또 중국을 진출하기 위해서 홍콩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투자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저는 홍콩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헤리티지 리포트인가요? 저기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재단 같은데 21년 동안 홍콩이 경제 자유도에서 항상 탑을 했습니다. 첫 번째 특허를 포함한 법률적인 문제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수였습니다. 그리고 외환의 자유, 그다음에 개방적인 정부 재정의 그러한 안정성, 외환의 자유, 환율의 문제, 금융의 등등.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은 홍콩이 보면은 그 영어권이죠. 영어, 광동어, 보통어 갖다가 다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홍콩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금융 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풍부한 자금성과 자유로운 그러한 외환 거래. 홍콩은 일단 외환이 불법 자금이 아니면은 그게 정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외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면은 설립할 수 있더라고요. 외국인도 이사나 주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 자본금도 지금 1불이면 됩니다. 140원이죠. 홍콩의 세무 저도 고객 상담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여쭙습니다. 홍콩의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관세는 있습니까? 뭐 지주회사법은 있습니까? 뭐 공정거래법은 있습니까? 없으면 저는 하십니다. 무조건 다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 맞습니다. 하시면은 여쭤보시죠. 이게 정말 내가 컨설팅을 잘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모두 다 없다라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없습니다. 보면은 일단 법인 세율과 개인 소득 세율 간의 차이가 없죠. 16.5%, 15% 이런 식으로 현대에서 홍콩은 개인과 법인 간의 세율 차이가 없죠. 없기 때문에 이게 투자 형태가 개인 형태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이게 법인 형태든지 간에 양쪽 간에 아비트리지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세율 간의 차이는 지금 없앴습니다. 한국도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홍콩을 일단 물고 놨다가 수출하면은 무관세죠. 근데 홍콩에서 중국 갈 때 무관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데 그때는 냅니다. 주된 사업에 홍콩에 회사가 있더라도 주된 사업의 원천이 홍콩 영 외에서 발생하면은 홍콩에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면은 홍콩 옵션입니다. 옆에 있는 표로에서 보면은 소득이 있다. 이 부분의 소득이 자본소득이다라고 한다면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자, 배당, 상속, 증여 이런 것들이겠죠. 수익이다. 이 수익이 홍콩 영 외에서 발생했으면은 역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콩 영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이 부분들이 자본이득, 이자, 배당, 이자 소득이면 역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면은 얘만 내네. 하면은 홍콩 영 내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발생한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한다. 이 부분들이 홍콩의 과세 원칙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회사 형태만 해서 한번 보면은 주주 구성에서는 국적 제한이 없습니다. 한국인들도 홍콩 회사의 주주와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1명 이상이고요. 최소 자본금은 홍달러 1불입니다. 유한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 활동에서도 한번 보면은 한국같이 뭐 지주회사법 이런 거 없습니다. 회사면은 어떠한 사업 행위들도 다 할 수 있고요.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일부 라이선스를 받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회사를 쉽게 통해 가지고 중국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홍콩 회사 설립 절차는 이런 식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홍콩은 이게 근로소득세 쪽에서는 원전 징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소득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급여 처리를 하고 12월 달에 세율 계산해서 하죠. 그래서 보면은 12월 달에 홍콩 한번 가보십시오. 텍스론이라고 했어요. 텍스론. 세금 내려고 은행에서 12개월 무이자로 다시 또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한국같이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미리 그냥 원전징수를 해놓고 나서 연말에 정산하지 않고요. 100%를 전부 다 주고 12월 달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회계 기준은 한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장사들이 채용하고 있는 IFRS, 비상장사들이 채용하는 일반 회계 기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보면은 이게 중간 지주회사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회사, 홍콩 중간 지주회사,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사업자회사 등이고요. 제가 한번 서베이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전체 상장사의 한 20%가 다 홍콩을 통해 가지고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엑시트죠, 엑시트. 중국에 직접 진출하면은 사업을 청산했을 경우에는 중국에서 청산이 조금 난해하죠. 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한 걸리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게 홍콩 회사의 지분을 팔아버리면은 쉽게 중국 시장에서 엑시트를 갖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시트 측면에서 보면은 홍콩에다 중간 지주회사를 갖다가 설립해 놓고 나서 홍콩 회사채 지분을 갖다 그렇게 매각을 있잖아요.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홍콩의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보면은 이게 홍콩을 갖다가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보면은 프랜차이즈상 그 업종상 특성이 해당 성마다 카운터파트를 그러니까 이게 사업 찾습니다. 그래서 뭐 상동성, 광동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홍콩에다가 중간 지주회사를 갖다가 만든 다음에
다시 중간 지주회사에서 다시 또 중국 쪽하고의 합작 비율 왔다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해가지고요 진출하시는 그런 구조들이 많습니다. 의료 산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국은 보면은 저도 이게 확실히 모른다만은 한국과는 달리 의사가 아닌 일반 사업가들이 그 의료법인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다시 병원 갖다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보면은 홍콩에서 이런 식의 중국 쪽에서 병원 사업하실 분들 갖다가 모아가지고 적당한 지분율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다시 중국시에서 진출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용역 회사.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도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특허. 중국이 보면은 특허 관련돼 가지고 뭐 상당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다 홍콩 회사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국에서의 그런 특허를 갖다가 있잖아요. 다시 뭐 홍콩에다가 다시 그렇게 또 만드신다면은 나중에 국제제 소송에서도 훨씬 더 쉽게 뭐 그러니까 제가 쉬울지 안 쉬울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중국 본토에서 재판을 하는 게 비해서는 홍콩을 해서 재판을 있잖아요.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이게 중국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 가지고 홍콩을 만들고 진출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는데 보면은 일부 아예 처음에 중국에 바로 진출하셨다가 오케이 그러면은 홍콩을 통해서 진출하자라고 하실 경우에는 보면은 기존의 중국 법인이 왔다가 홍콩 지주회사에다가 다시 넣는 한국 모회사, 홍콩 중간 지주회사, 홍콩회사, 다시 중국회사 이런 형태로 있잖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홍콩에 IPO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홍콩에다가 이렇게 SPC를 설립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100%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홍콩 한국세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국 지주회사 지분을 홍콩에다가 넘기고 다시 그에 따른 컨시더레이션으로 다시 홍콩에서 지분을 갖다가 이렇게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서 한국 세무 신고의 한 목적으로 한국 사업사의 비상장사라면 상세상의 주식 평가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보면은 중국 회사가 이게 이익이 나면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도 부담해야 되고 사실 중국에서도 양도소득세 갖다 이렇게 부담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중국 회사를 갖다가 홍콩 회사로 이게 편입을요 하시려면 미리 결손인 상태에서 넘기시면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세금 부담 없이 쉽게 넘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1994, 5년쯤에 신문에서 뉴스에서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큰일 났다. 우리 초등학생들.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1번 의자, 2번 책상, 3번 나무 시계, 4번 침대. 네, 그 카피 기억나시죠? 그 카피의 저자 맹명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왜 중국을 왜 하느냐? 첫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제가 4차 산업에 대해서 제가 IT 공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워낙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문과를 공부했는데 이과를 했으니까 이게 대단하다고 그러는데요.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마케팅 강의를 할 때 이 4차 산업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 밥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할 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조간신문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아마존이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의 유통기업은 박살이 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외국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가 이 외국 교수가 와서 한마디 하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리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러면 이 아마존에 들어오면 박살이 나느냐? 왜 넷플릭스의 옥자는 왜 CGV랑 싸움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 되게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앞에 있는 얘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은 과연 경쟁력일까요? 라고 제가 물어봐요. 기업에서 강의할 때. 자, 우린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정말 경쟁력이 될까요?
전부 4차 산업에 대한 분석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대답에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자, 모든 기업이 다 인공지능을 해요. 자, 그럼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중소기업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과 경쟁할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매일 변화와 혁신을 얘기하고 4차 산업의 트렌드를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솔루션이 안 나올까요?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4차 산업의 테크놀로지는 정말 경쟁력일까요? 그를 경영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테슬라 모터스가 포드를 앞지른다, GM을 앞지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동차를 많이 생산해서 앞질렀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3만 대도 안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들은 왜 1000만 대를 만든 토요타랑 손을 잡았을까요? 그러면 토요타가 바본가요? 1000만 대라는, 쉽게 말하면 대학생이 초등학생이랑 손을 잡아요.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그럼 그들은 생각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에요. 평가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입사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쇼핑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확보가 됐냐면 책을 구매한 고객의 DB가 생긴 거예요. 이들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신규 고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신규 고객이란 말은 뭐냐면 비용과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광고를 한다거나 뭐 인지를 시킨 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광고가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 노브랜드까지 나오는데 저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노브랜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생각이 없어 노브랜드를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소비자가 브랜드를 불신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기업을 만드는 가는 거예요. 소비자가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좀 본질적인 문제를 좀 아셔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소비자의 강력한 발전을 기업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잠깐만 결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매출액이 얼마나 하고 뭐 판매량이 얼마나 하고. 여러분 보세요. 1등이 되기 위한, 저는 이거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등이 되는 조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낭비가 되고요. 1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시장과의 경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경쟁한다는 건 뭐냐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은 누가 되냐면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은 뭐예요? 똑똑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업을 쉽게 말하면 왕따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2017년도에 이미 화웨이가 인공지능을 위한 아주 값싸고 좋은 스마트폰을 선물을 했어요, 여러분들. 고객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성비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가성비. 여러분들 가성비예요. 싸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즘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왜 정식적인 메이커가 있고 브랜드인 시장을 치고 들어온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인식이 깨진 거예요. 야, 우리가 비싸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뭐야? 민박을 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마케팅의 핵심 돼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소비자의 트렌드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기업이 운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업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러더니 얘들이 뭘 했냐면요. 다시는 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갖고 뭐였냐면 실리콘밸리 IT 기술과 저쪽 금융경제와 손을 잡고요. 뭘 만드냐면 핀테크를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핀테크를 만들어낸 저는 그래서 마케팅을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예측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학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때 여러분 보세요. 핀테크가 있을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때 IT가 이렇게 은행을 확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했겠냐고요.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요 환골탈태를 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인지시켜서 그들에게 정보를 줘서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는, 그래서 신규 고객이란 말을 여러분들 버려야 됩니다. 지금 핀테크가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다. 우리나라 아직 안 들어왔어요. 300개가 넘는 게 미국입니다. 사실은 영국에서 이 핀테크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들은 축적된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54개인가 핀테크를 가지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15개를 갖고 있고 중국은 10개를 갖고 있고요. 소련은 4개를 갖고 있어요. 이제 한국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핀테크 들어오면 어떡하죠? 기존에 있던 은행은 어떡하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해 4차 산업이 돼서 하는 우리가 혁명이라고 쓰는 말들은요. 이거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게. 기존에 판을 없겠다는 거예요. 지희라는 회사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제조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제조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는 회사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IBM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요. 자, 자기 본질을 부인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지희는 제조업을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제조업에 소프트웨어를 들어간 거예요. 지희의 중장비가 망가지면요. 그들은
3월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스마트폰의 담당자 스마트폰에 뜨게 돼 있다고요. 제조업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을 분석하고 테크놀로지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빌려 써오는 능력이 필요해요. 제가 이 화웨이를 보면서 놀랐던 게 쟤들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2020년대 애플을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내 프리미엄 폰은요 화웨이가 1등이 되어버렸어요. 얘들의 꿈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막 엄청난 걸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중요한 게 뭐냐면 축적된 기술에서 가성비를 끌어내고 축적된 기술을 통해서 사업의 본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들 경영에서. 지금 늑대론인데 이게 뭐냐면 늑대 그 몇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맨날 주인의식 이런 거 가르쳤는데 얘들은 완전히 달라. 주인의식 갖고 얘기하면 뭐예요? 나중에 사람 보면 주인을 의식하고 다니는데. 보세요. 이들이 갖고 있는 걸 보십시오. 늑대는 어떤 기능이냐 했더니 예민한 후각이 있대요. 근데 저 후각이 뭔지 아세요? 시장에 대한 후각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까지 들어가. 한 도시를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버려. 왜요? 축적된 역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건 못 들어와요. 그럼 스마트 시티가 들어오면 뭐 어떻게 돼요? 사람들 눈 껐어요. 스마트폰을. 화웨이 쓸 거예요. 오피스에 대한 것들을 화웨이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적된 기술에는요 가격을 싸게 해주기도 하고 싸게도 팔기도 하고 모든 게 다 가능한 겁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전 부러워요. 두 번째 보세요. 과감한 공격 정신. 이 늑대는 과감한 공격 정신. 그 쟤들은요 미국도 우습게 알아요. 오죽하면 2020년대 애플을 자기들이 이기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애플이 어떤 나라 아니 어떤 나라 어떤 저 기업입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를 쥐고 있잖아요.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이기려는 게 아니라 쟤들은 이미 애플을 상당 기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는 전략적인 방법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다음에 무리지어 당별심을 고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개인적인 역량과 조직적인 역량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탁월한 인재를 얘들이 갖고 있다니까. 그거를 저 조직 안에 들어가면요 투자까지 마무리가 돼요. 저렴한 가격으로 얘들도 해외 진출했죠. 근데 우리가 저렴한 거가 반드시 싸다고 생각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건 가격 경쟁이 되지 않아요. 가성비로 들어오냐면요 얘들은 네트워크 시장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네트워크 시장의 경쟁자가 누구냐면 구글이거든.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가능한 내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가성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보세요. 그러더니 이윤을 포기했어요. 처음에 이윤이 안 나죠. 화웨이 이때 이름도 없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런데 2000년도 한번 보십시오. 2000년도에 보면 세계 각지에 뭘 만들어요? R&D 센터를 설립합니다.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때. 근데 R&D 기술을 만듭니다. 기술을 개발해요. 공장을 가지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R&D 센터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시키기 시작합니다. 기술을 개발하면요 그 시장을 잠식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빠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M&A를 하는 거예요. 유한회사를 만들고 합자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들은 관리할 수 있고 그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힘이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시장을 바꾸는 거예요. 조직에 대한 개념을 이 사람들이 바꾼 거예요. 철저하게. 스페셜리스트를 만든 게 아니라 제너럴리스트도 만들었어요. 기업 정신을 따라갈 수 있는 역량들을 사람들한테 투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유튜브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 이상하게 다 대학을 다 안 나왔어. 그다음 내가 대학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창조적인 발견에 대한 힘이 생기면요 이론적인 것들이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것도 자유래니까 우리가 그들을 평가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쟁을 해야 될 것들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강력한데 그걸 소위 말하는 신흥거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인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은 뭔가 힘은 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이요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를 훤히 들여다보고 들어와서 경쟁했을 때 우리는 견뎌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행이 바뀝니다.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2030년 되면 스마트 공장 전체 공장에 스마트화된 게 70%랍니다. 사람은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심각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뭐 4차 산업이 되니까 일자리를 높인다 이런 팩트가 이런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4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가 뭐예요? 파일을 많이 가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기업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고 아직도 오프라인적인 60년대 사고와 60년대 시스템을 가지고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케팅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효율성입니다. 힘들이지 않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메가트렌드 적합한 기업이라 이게 요즘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3년 전에 만든 겁니다. 이게. 근데 최근에 4차 산업을 하려면 이걸 다 해야 돼요. 탈공업하는 거.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특허를 엄청나게 했고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기업들이 특허를 못 갖는 기술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보세요. 네트워크 조직에서 전 세계에 그러니까 시장을 따로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 세계에 R&D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에 분권화됐잖아요. 현지화돼서 이게 가능했어요. 이게 요즘 4차 산업에 필요한 조직이 바뀌어야 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4년 전에 얘들은 이미 이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소비자의 트렌드가 바뀐 겁니다. 이걸 잘 감지할 수 있는. 그래서 IBM에는요 까마귀 둥지라 그래갖고 정세 우리 회사 외에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안테나를 통해서 이걸 하는 부서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건 통찰력으로 내꺼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된다. 오늘 마지막 강의의 핵심입니다. 화웨이 가치관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고객을 땡겨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고객을 땡겨. 뭐예요? 유인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거지. 서비스냐, 가치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미는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해외 들어가서 R&D 센터 만들기가 쉽겠어요? 그 시장에 들어가기가 쉽겠어요? 밀어가는 힘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동력이다. 그래서 이 사람도 뭐예요? 노력하는 자에게 엄청난 평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교육의 시스템을 필터링하는 시스템이 이 회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당기는 힘과 미는 힘과 그리고 동력을 가져야 화웨이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얘들이 뭘 했냐면요. 화웨이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4차 산업은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만 가지고 우리가 나눌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서 잘 적응하는 변화에 잘 적응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다고 한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이런 중국 차이나 시그널뿐만 아니라 뭐 유럽 시그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시그널들을 우리가 장악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동력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마 이 세미나의 목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경각심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게 됩니다. 명명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무역협회와 디지털 조선일보 월드클래스 컨설팅이 공동 주관한 중국 진출 기업인을 위한 경영 전략 강연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역시 이제 그레이트 차이나를 근처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전이고 시련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기업인이 변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듯이 우리 기업인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우리 아이들의 좋은 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